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살펴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신 뇌과학 뉴스를 두 가지 소개하면서 천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노인과 수면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연세가 많이 드신 이 노년층 분들은 잠을 잘 못 잔다고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시카고 대학 린다 웨이트 박사는요, 노년층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나는 잠을 잘 못 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수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라고 해요.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면은 항상 주관적인, 특히 이제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느낌과 객관적인 조사 사이에는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네. 이 실험도 이제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고 했더니 상당히 자기 수면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실제로 객관적인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수면을 취하게 했더니 이 노인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필요한, 들였던 시간은 7.9시간인데, 네네. 근데 막상 이제 잠을 잔 시간은 7.25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 잔 그 것 말은 같아요. 잘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불만이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그 학자들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수면의 시간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의 어느 다른 분야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불평불만이 있는 게 수면으로 이렇게 환자는 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네, 오히려 내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이 나를 수면에 잘 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나는 잘 자고 있다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뇌과학 뉴스 전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가을 탄다. 나 가을이 와서 기분이 좀 우울하다. 겨울에도 기분이 우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 계절에 따라서 우울증이 또 빈도수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유럽 지역에서는요, 6명 중 1명이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코펜하겐 대학의 브렌다 맥마운 박사의 연구진이 이 계절성 우울증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조사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이제 햇빛이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날에는 햇빛이 없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햇빛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 학자들은 어떤 걸 밝혀냈느냐면은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5%나 더 활성화되어 있더라. 이 단백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활성화되어 있더라 하는 말은 이제 더 빨리 세로토닌이 다시 원래 신경으로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신경으로 전달이 돼야지 우울증이 좋아지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적어지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이 더 심해지더라. 이게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런 단백질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게 아주 획기적인 발명입니다. 예. 단순히 좀 예민한 사람들이 가을과 겨울에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조금이라도 야외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의 주제를 알아봅니다. 태아는 하나의 생명체로 잉태된 순간부터 스스로 필요한 생명 활동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감을 느끼고 엄마 아빠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해 나가는데요. 이런 태아의 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태아의 뇌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한 오감 자극 태교법과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까지, 사랑으로 성장하는 태아의 뇌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랑으로 성장하는 태아의 뇌.
어린 아이 시기에 잘 키워야 뇌가 발달한다는 이야기는 그토록 많이 했는데요. 태아 시절부터 뇌가 발달한다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게 이제 태교라 그러면은 그저 술 먹지 마라, 약 먹지 마라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아이들은 아기가 수정 후 4주부터 이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꾸 발달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이제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상당한 수준으로 뇌가 발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 4주가 이후에 정말 뇌가 발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정말 사랑과 관심을 쏟아서 뇌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증거로는 그 어릴 적에 가령 엄마의 그 양소의 냄새라든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들려준 노래라든가 이런 걸 아이들이 기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한두 살 때 있었던 일도 기억 그렇습니다. 못한다고 하는데 예. 알고 보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기억하고 예.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처럼 100세 시대의 브레인파워를 좀 키우려면은 이 태아 시절 이 첫걸음부터 브레인파워를 좀 키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우리 김영훈 박사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태아의 뇌 이야기예요. 네. 태아의 뇌는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발달하게 되는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아기가 이제 임신이 됐다라고 느끼는 건 사실은 엄마들이 뭐 입덧할 때, 사실은 그건 임신 2개월 정도거든요. 또 아빠들은 언제부터 이제 준비를 하냐면 아이들이 태동을 할 때, 그러니까 한 4개월 좀 지나면 이제 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뇌는 이미 이시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4주에 이미 뇌가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2개월이 지나서 한 3, 4개월이 되면 벌써 뇌는 그 뉴런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세포, 주요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가 80%가 이미 만들어지고요. 또 시냅스도 그렇게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2개월쯤 되면 이게 그 소통 이런 것들도 가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미 태교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태아기에서 3세까지가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형성된 이런 것들이 그때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심을 받고 자랐느냐가 이 아이의 평생의 인성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걸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기가 태어나고 눈앞에 보이면요. 사랑을 쏟을 수도 있고 관심을 줄 수도 있고요. 내 눈앞에 아이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태아는 이미 기억도 할 수 있고요. 또 소통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태교라고 그래가지고 뭐 영어 그림책도 하고 뭐 심지어는 수학 책도 보여주고 뭐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의사소통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똑똑한 아이라든지 또 상상력이 높은 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교감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의 이제 그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아이하고 소통, 소리는 잘 들으니까요. 소리에 대한 이런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부모님이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소통이 나중에는 인성이나 성격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죠. 아이들은 정말 이 아기를 가져본 엄마들은 이 아이가 싫고 좋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예. 왜냐면은 싫으면 아이들이 뭐 엄마를 막 산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아이들은 그때 이미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정말 아이와의 태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감입니다. 아이와 내가 어떻게 교감을 하느냐. 물론 참
사랑과 관심으로 교감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 기본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말 명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태교를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엄마랑 아이랑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좀 이렇게 스피커 같이 되는 그런 네. 기계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모의 그냥 생각이 아닐까, 부모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느꼈거든요. 정말 네.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요? 우리가 이제 청각 태교라고 그래서 일단은 5, 6개월에 이제 듣기 시작을 하니까요. 아이들은 기억을 합니다. 이미 들은 거를 또. 그러니까 모국어의 억양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못 듣지만 네. 억양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마 목소리나 아빠 목소리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국어에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네. 또 정서적인 안정이나 또 이런 이제 모차르트나 바로크 음악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어떤 것을 집중하고 각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 태교를 통해서 교육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항상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 소통이 언어 발달에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것을 이제 듣고 또 엄마도 그거를 얘기하면서 어떤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줍니다. 또 그림책 읽어주기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요. 그림책 읽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억양이나 여러 가지 그 모국어의 노출도 있지만 엄마가 그거를 읽으면서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행복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여러 가지 교감하고 감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그게 사실 아이들은 이게 청각뿐만 아니고 네. 오감을 다 느낀다. 그게 뭐 태어난 아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느끼는 하시면 거예요? 이 안에 있는데요? 다 느껴요. 그 실제로 아이들이 나중에 태어나고 난 후에 보면은 네네. 실제로 아이들이 그때 들었던 뭐 엄마 아빠의 이야기라든가 그때 맛봤던 이런 냄새라든가 네네네. 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평생을 간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급적이면은 엄마 젖 냄새, 엄마 양수 냄새 이런 냄새를 아주 귀하잖아요. 그건 그쵸. 자기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주 접한 음식을 나와서도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겠네요. 예,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죠. 그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교예요. 로빈슨 교수가 이제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그 임신 7개월 아이들을 갖다가 이 쓴 퀴닌이라고 하는 쓴 그 이제 용액을 주고요. 또 식염수를 준 군하고 엄마 젖을 준 군하고 설탕물을 준 군을 줬습니다. 그러고선 실제로 그 태아가 반응하는지를 본 거죠. 태아가 반응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태아의 심장 박동,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갖다 반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설탕물이나 생리식염수에는 반응을 안 했는데요. 쓴맛인 퀴닌 이런 용액하고 엄마 젖에 대해서는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쓴맛을 줬을 때는 심장 박동이 높아졌고요. 올라가고. 엄마 젖을 그 양수에 집어넣었던 군에서는 오히려 심장이 안정돼가지고 안정된 심장 박수를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7개월부터 아이들은 맛을 선호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7개월 된 아이, 그 임신 7개월 된 그 아이들한테 그 엄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홍당무 같은 것들이요, 이런 네. 것들을 갖다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7개월에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그 홍당무를 갖다가 먹인 거죠. 엄마가 먹은 겁니다. 네, 태아에게. 지속적으로 네. 먹였더니 나중에 아이가 그 홍당무를 갖다 선호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맛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도 결국은 핏줄을 통해서 양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은 그런 맛이나 냄새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양수를 통해서 이제 엄마의 모유를 접한 아이들이 맛을 느끼고 감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엄마의 모유를 냄새로도 느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 후각도 발달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뭐 오감이 다 발달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후각도 예외가 아닙니다. 후각도 사실은 생후 7주쯤 되면 벌써 후각의 상피 세포가 이미 발달하기 벌써 시작을 하고 그리고 7, 8개월 되면 뭐 분명히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각은요, 우리가 이 신경 해부를 해보면은 다른 오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면 직접 이 뇌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요. 다른 것들은 이제 이 운동이라든가 감각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후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직접 대뇌 피질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각은 정말 어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든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고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맡은 냄새도 이 아이는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마가 아까 우리 김 박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참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지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엉뚱한 정말 후각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후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태교법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에스토니아의 탈루 대학의 바렌디 교수님이 이제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양수를 네네. 갖다가 묻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양수를 묻혔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 엄마의 양수를 묻혔던 채로 아이를 갖다가 좀 그 며칠 동안 있었던 아이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고 또 그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정서적인 안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자기가 그 태아 때의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신생아실에 보면은 아기를 씻기질 않습니다. 신생아를 처음에는요. 왜냐면 그 양수를 갖다 남겨놓으면 그 냄새 때문에 아이가 말하자면 안정이 된 겁니다. 심정이. 그래서 초기에 엄마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씻기질 않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이 그 이제 냄새나 이런 것들을 잘 맡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냄새는 사실 본능적인 그 원시적인 그 감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정서나 이런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냄새나 이런 것들은 정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기한테도 영향을 가는 거죠. 아이들도 그 태아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움이나 혹은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후각이나 미각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뱃속에 있으면 만질 것도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촉각이나 시각, 오감 중에 마지막 이 두 가지도 발달을 하는 건가요? 예, 촉각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뭘 잡을 게 있다고 그 안에서 발달을 하는지 왜냐하면 궁금해요. 촉각도 아기는 이제 그 양수의 움직임을 느낀다든가 또 엄마의 그 장의 움직임을 느낀다든가 이것은 어린이 정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촉각은요 생후 7주쯤 되면 벌써 이 촉각의 상피세포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이게 우리가 4주쯤 되면 뇌의 기본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 피부의 촉각 감각은요, 피부는 이 발달 과정에서요, 이 뇌의 외배역과 함께 발달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이른 시기에 벌써 촉각이 발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한 6개월쯤 되면은 벌써 아이들이 자기 손가락을 빨기도 시작하고 또 이 양수의 움직임을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촉각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발달하지만 시각은 제일 늦습니다. 시각은. 왜냐하면 아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발달을 하긴 하는 거죠. 시각은요. 그래도 한 임신 16주쯤 되면 아이들이 불밝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차츰차츰 이제 빛에 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밤낮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고. 뱃속에서요. 7개월쯤 되면은 상당히 이제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무엇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다. 아마 전체 이 불 밝기라든가 어두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청각이나 후각, 미각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촉각이나 시각까지도 이 태아 시절부터 급격하게 발달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더 이 프로그램 집중해서 보시고 더 이 태교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이 뱃속 태아, 이 태아의 뇌 성장 과정을 보면 인류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뇌가 성장해 가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태아의 뇌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태아의 뇌 성장 과정을 알아봅니다. 태아의 뇌 발달은 수정 직후부터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수정란이 분할하면서 그로부터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발생되는데요. 그중 외배엽에서 사람의 뇌가 만들어지죠. 임신 4주가 되면 이미 신경관의 머리 부분이 전뇌, 중뇌, 후뇌로 발전돼 뇌의 3중 구조가 형성되는데요. 임신 10주가 지나면 척수의 신경세포는 손과 발의 말단까지 이어지고 근육과도 연결됩니다. 임신 12주에 접어들면 머리와 몸, 팔, 다리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뇌도 제 모습을 갖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13주가 되면 간뇌, 중뇌, 연수 등의 신경세포가 완성되고 대뇌에서도 부지런히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출산 무렵인 약 37주에는 대뇌 피줄도 거의 완성된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때 신경세포는 이미 어른과 똑같이 1000억 개나 형성됩니다. 임신 초기의 6주에서 12주 사이를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뇌의 기본이 만들어지고 신경세포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인데요. 이때의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알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포들이 올바른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태아의 뇌 발달에 이상이 생겨 학습 능력 장애나 신체, 정신 지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궁 안에서의 태아의 삶이 아기의 지능과 건강, 성격까지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세요. 맛과 향, 영양, 보존성 등 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천연식품을 제외하고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식품 속에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공포심과 유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품 첨가물은 과연 유해한 것일까요? 식품 첨가물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태아의 뇌 성장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태아가 뇌가 어떻게 발달을 하고 또 앞서 얘기한 오감이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는지를 쭉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방법, 태교 방법을 통해서 이 오감 발달, 뇌 발달을 시켜야 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본격적인 태교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베네수엘라의 비트리즈 말라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름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네. 실제적으로 이제 빈민가들은 여러 가지로 뭐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환경도 취약하고 음식도 취약하고 그런데 이 빈민가들에도 다른 거는 안 하고 태교만을 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출생 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8개월, 3세, 뭐 4세, 5세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IQ도 높았고요. 사회성도 높았고 인성도 높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10개월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환경적으로 열악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이런 조금의 개선만 있어도 네.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태교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아마 맞아요. 태교에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가령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면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뇌를 위축을 시킵니다. 실제로요. 또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것은 이제 혈관이 위축이 되니까 아이에게 이 뇌나 모든 신체 기관의 영양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거기다 또 자주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이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하에서 아이의 정서 발달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폐증 같은 정신장애도 그런 그 엄마가 스트레스를 너무 자주 받음으로써 생기는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태아기 때 그럼 학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오히려 스트레스가 미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예. 정도 수준의 학습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영어 학습을 예를 든다면 네.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거기 영어를 아무리 얘기해준다고 해도. 억양을 갖다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네. 영어 태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어를 막 얘기했다가 막상 태어났는데 한국말만 하면 아이들은 혼란을 느껴서 이제 심리적인 이런 혼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어 태교나 이런 것들에 지나친 외국어 교육은 좋지가 오히려, 않은 거고요. 예, 아이에게 안 또 좋겠네요. 뭐 아이한테 과학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뭐 특별히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엄마의 뇌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이제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족이었어요. 굳이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뭐 수학 교육이라든지 지나친 영어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뇌 발달 상황을 쭉 지켜보면은 아이에게도 학습 능력이 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태아에게도.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또 과잉 해석하는 것은 참 금물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뭐 조기 교육이 심지어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특히 가령 언어를 학습하는 거 이제 김 교수가 참 중요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언어 학습은 아이들은 확실히 뇌 발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어 발달이랑 그 말을 배운다는 것은요.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아이들은 그 감각과 또 전체적인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조기 교육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예, 그런 교육보다는 오히려 생활 리듬. 엄마가 예를 들어서 제 시간에 자고 행복하게 어떤 리듬을 가르쳐 주는 게 오히려 중요하고요. 또 정서 발달을 위해서 행복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상상을 하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까,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 아이도 그 상상에 맞춰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고 아이에 대해서 올 거에 대해서 꿈꾸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태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요. 괜히 아이 가졌다고 생전 안 보던 그 수학책 꺼내서 문제 푸시고 영어 문제 더 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의 교감 또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편안한 환경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오감자극 태교법이라고 합니다. 오감자극 태교법이 과연 어떤 태교 방법인지 영상으로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태교는 태아와 교감을 나누고 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인데요. 좋은 태교의 조건은 아기와 엄마가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태교의 기본은 사랑이죠. 자궁은 태아에게 최초의 세계이고 이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 아기의 성격이나 인성, 건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6개월 무렵이면 모든 장기가 형성되고 오감 등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극이 바로 청각입니다. 특히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소리는 엄마의 심장 소리인데요. 음악도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박자와 리듬이 단순한 것, 또 엄마의 심박동 소리와 비슷한 빠르기의 음악이 태아에게 좋습니다. 클래식과 동요, 국악, 발라드 가요 등이 태교 음악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쾌한 곡과 밝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면 태교에 도움이 되는데요. 숲속에서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를 안아보는 것이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청각 자극만큼 중요한 것이 시각의 자극인데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은 좋은 음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의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을 감상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거나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의 미술 활동은 엄마의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태아와의 애착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태아는 출렁거리는 양수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파동은 태아의 몸 전체에 전해져 기분 좋은 촉각 자극을 줍니다. 특히 엄마가 걷기나 요가 등의 운동을 하면 양수의 파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태아의 뇌신경과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는데요. 이는 태아에게 효과적인 뇌자극 태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태동이 시작되면 배를 쓰다듬거나 두드리며 스킨십을 곁들인 태담 태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 발달이 한창인 태아에게는 무엇보다 충분한 산소 공급이 필수인데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집안 공기를 늘 신선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공원이나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연의 향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후각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태교법 중 하나인데요. 향기는 후각을 통해 뇌신경을 자극하고 각각의 냄새에 대응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만큼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엄마가 먹는 것이 곧 태아가 먹는 것이고 이런 미각 자극이 아기의 지능이나 인성 발달을 돕는 것이죠. 좋은 것만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태아가 가장 원하는 건 엄마 아빠의 사랑임을 기억하세요. 아빠에 대한 태교 중요성을 아까 박사님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지 않은 이 아기가 아빠들은 힘들어요. 예. 정말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남긴 이 태교법에 보면 네. 이 부성 태교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성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게 아빠의 그 엄마 배를 이렇게 한 만지면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예쁜 아기 잘 있어. 그러고 이제 그걸 참 잘하는 아빠가 있더라고요. 난 부끄러워서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면 수정한 정자는요. 거의 90일 이전에 이미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계획 임신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가 아기를 갖자고 계획을 하면은 아빠도 엄마 못지않게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 이미. 무슨 술, 담배는 뭐 기본이고. 네. 예, 그리고 정말 자기도 정서적으로 참 편안하게 해야지 이 수정하고 또 이 임신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엄마들은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다 조심을 하게 되는데 아빠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내 산모 앞에서만 담배나 술을 안 하고 밖에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피해야 될 행동이죠. 결국엔 냄새나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그렇죠. 아빠들이 이제 피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 흡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간접 흡연이 결국은 니코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아빠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을 이제 태교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자궁 수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너무 많이 쓰다듬거나 그러면 그것도 자궁 수축이 돼서 오히려 조산이나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임신 초기나 임신 말기에는 그 유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이런 그 부부관계는 조심을 해줘야 되죠. 또 하나는 부부싸움. 엄마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시끄러운 소리를 들릴 거고는 태아가 그걸 듣기 때문에 아이 정서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부부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겠죠. 네. 박사님 또 피해야 할 것들 뭐 주의해야 할 것들 있을까요? 글쎄요, 중요한 것은, 이 태아가 바라는 것은요. 네. 마치 꼭 어린이가 바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태아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니까 네. 참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정말 피해야 되고요. 정말 사랑과
관심, 이게 뭐 태교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출산을 위해서 부모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또 부모들은 어떤 식으로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지를 영상에 담아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출산은 부모로서의 또 다른 시작일 텐데요. 소중한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 중인 예비 엄마 아빠를 만나봤습니다. 곧 세상으로 나올 아기를 위해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37주 이상 된 산모분들이 남편분이랑 같이 오셔서 분만실에 뭐 행해지는 호흡법이나 자세, 그리고 분만실 환경 같은 걸 많이 배웁니다. 첫 해라서 사실 너무 걱정이 더 많이 앞서고요. 출산에 대한 고통이 좀 두려움이 많이 큰데요. 이런 수업을 통해서 많이 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육에 와서 뭐 남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랑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많이 교육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아기와 엄마를 다독이는 아빠의 손길이 참 따뜻한데요. 태교와 출산에는 아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빠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퇴근하고 오면은 항상 애기랑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화책 읽어주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잘 잤냐고 안부 인사 정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애기의 태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저희는 스위스에서 와서요. 저 스위스에서는 태명을 안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기가, 그러니까 베이비가 그럼 한국말로 뭐냐고 물어봐서 애기라고 그랬더니 요즘에 그냥 애기야라고 불러요, 저희는. 아이 이름은 껌딱지입니다. 저희가 한번 의사로 딱 붙어 있어요. 껌딱지. 이번에는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비 엄마 아빠들의 표정에서 생명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느껴지네요. 10달의 기다림 끝에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진통인데요. 출산은 엄마와 아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분만하는 과정에서 아기들은 엄마보다 더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자체가 충격인 것이죠. 아기에게는 자궁을 빠져나온 것도 고통이고 자궁밭 세상도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죠. 갑작스레 잘리는 탯줄로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체중을 재는 것 등 모든 것이 공포스럽고 스트레스 그 자체일 겁니다. 그래서 분만은 가장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배려한 분만이 늘고 있는데요. 임신 초기부터 명상, 호흡, 이완법 등의 훈련을 통해 임신 기간 내내 아기와 함께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죠.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지만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마시고 다시 짧게 들으시고. 주사는 언제 맞을 수 있나요? 어제 병원에 오니까 얘가 좀 밑으로 내려왔대요. 네네. 그래서 뭐 가인통인지 모르지만 그런 네네. 통도 느낀다 그러고. 네. 자궁문이 다 열리고 아기가 내려올 때는 우리가 한 3일 정도 화장실을 못 갔던 느낌, 변비를 걸렸을 때 느낌으로 항문이 뻐근하면서 답답해요. 아기에 관해서라면 뭐든 알고 싶은 열혈 엄마 아빠들. 이런 예비 부모에게 아기의 탄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건강하게만 출산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기에게 출산은 두렵지만 가장 행복하고 감동적인 순간일 겁니다. 건강한 아기 낳고 행복하세요.
자연. 5대륙 6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레이스. 끝없는 도전. 불꽃 튀는 경쟁. 함부로 상상하지 마라. 승리를 위한 험난한 여정.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 서바이벌 레이스. 극한 도전 와일드 레이스. 네, 이렇게 탄생의 순간은 참 언제라도 감동적이고 가슴 벅차오르는 일인데요.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될 거고요. 자, 오늘 태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예비 부모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예비 엄마 아빠가 되실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남겨주시죠. 네, 태교는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아이가 사실은 그 태아 때부터 뇌는 있는 거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빠들의 이제 동참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좀 육아책도 좀 읽고요. 또 태교책도 좀 읽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 뭐를 도와줘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한테 내가 어떤 도움이 될지를 좀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 훨씬 더 아이도 잘 크고 또 아이하고 애착이 형성이 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훨씬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이미 출생한 아기와 똑같은 사랑을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 아빠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진 네. 않지만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카톨릭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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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 태교에 대해서 워낙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이 특효 처방전이 있을까요? 예. 저는 정말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엄마가 되라 네. 하는 충고를 꼭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선 엄마가 불행하면은 이 행복한 아기를 출생을 시킬 수가 없고 키워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 생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불행하고 짜증스럽고 심지어 그 아기를 뭐 어떻게 지워버릴까 별 생각하는 엄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면은 뭐 그렇게도 하고요. 부부싸움 끝에도 그런 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은 정말 아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뇌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정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생을 아이를 어두운 아이로 키워낼 이런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마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빠의 역할이죠. 아빠가 사랑하고 정말 아이들이 배를 만지면서 자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화목해야지 결국 엄마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엄마가 되도록 모든 가족들이 다 협조를 해야지 정말 이 엄마에게는 행복 호르몬 옥시토킨이라든가 엔돌핀이 분비가 돼서 행복한 아이를 길러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의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엄마와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의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설득하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을 알아볼까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상호성입니다. 상호성이란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나 역시도 그 호의를 돌려주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반응이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내가 먼저 작은 성의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스토랑에서 행해진 많은 실험들이 이러한 원리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서양 문화권의 나라에서는 식사를 한 뒤 일정량의 팁을 내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레스토랑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 작은 민트 사탕 하나를 건넨 경우 팁의 양은 평균 3%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민트 사탕 2개를 주었을 때는 무려 14%나 증가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똑같이 민트 사탕 2개를 주더라도 한 번에 주지 않고 처음에 하나를 건넨 뒤 가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를 더 건넸을 경우입니다. 손님께만 특별히 하나를 더 드릴게요 라며 특별해 보이는 호의를 베풀었을 때 평균 팁의 양은 23%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실험 결과를 보면 호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호의를 베푸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탕 2개를 받았지만 후자의 경우엔 손님들은 예기치 못하게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호의를 받은 기분이 들겠죠. 그 경우 더 많은 팁으로 호의를 되갚고자 한 건데요. 식당 직원의 아주 작은 노력이 손님에게 더 많은 팁을 내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인을 알아볼까요? 설득의 두 번째 심리 요인은 권위입니다. 나를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권위와 지위가 설득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즉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알만한 지위에 있는 전문가의 말에 더욱 잘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득할 때 그 의사의 학위나 성취도가 적혀있는 증명서나 위패 등이 있을 경우 환자들은 의사를 더 잘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 길을 가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그냥 사복을 입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보다 직업이나 직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 훨씬 더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하죠. 환자가 다음 진료 시간을 예약할 때에도 일관성의 심리가 작용합니다. 병원 직원이 스케줄을 직접 적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예약 시간을 적게 했더니 예약 취소가 18% 감소했다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예약 시간을 적는 단순한 행동으로부터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일관되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게 된 겁니다. 설득에 작용하는 마지막 요인은 여론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더욱 잘 설득될 수 있다는 거죠. 다수의 호텔에서는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수건의 재사용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건의 재사용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보고 이런 지침에 따르는 사람은 평균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다른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메시지에 함께 적는다면 어떨까요? 이 호텔의 묵은 손님들의 75%가 수건을 재사용합니다 라고 했을 때 수건을 재사용하는 손님들의 수는 기존보다 26%가 늘었다고 합니다. 또 이 방에 묵는 손님들의 75%가 수건을 재사용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건을 재사용하는 손님이 33%로 늘게 됐다는데요. 사람은 어떤 행동 지침서를 봤을 때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참고하게 됩니다. 또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특히 더 중요한 참고 요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의 묵은 75%라는 문구보다는 나와 좀 더 비슷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이 방의 묵은 75%의 사람이라는 문구가 더 설득력 있게 된 겁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호성, 말과 행동의 일관성, 상대의 지위나 권위, 그리고 여론의 선택 등 설득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을 알고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뇌과학 마무리 따였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의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부터가요. 사랑으로 성장하는 태아의 뇌 이야기를 해서요. 사랑 가득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퀴즈 내주셔야죠, 박사님. 예. 이 감각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태아는 오감을 다 갖고 있다. 또 다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늦게 발달되는 감각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발달되면 한 7개월, 8개월 되면 빛에 반응을 하게 되고 심지어 밤과 낮을 구별할 수도 있는 이런 감각기관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약간 질문이 오늘은 난이도가 좀 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퀴즈 보기 드릴게요. 1번 촉각, 2번 미각, 3번 시각입니다. 정답을 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찾아오시면 시청자 퀴즈 응모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응모를 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쭉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시청자분들께 예고해 주시죠. 다음 주는 요즘 아주 애연가 순환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담배값도 자꾸 오르고 뭐 어디 담배 피울 만한 장소도 이제 자꾸 없어지고 네. 또 담배 피우면 눈치를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정말 애연가들을 괴롭히기까지 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담배 그만큼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담배가 무엇 때문에 정말 왜 그렇게 해로운지를 다음 주에는 꼭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가 나쁘다는 소리는 많이 들으셨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 뇌에 해악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고 계셨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다음 시간에 꼭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